네, 자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저희가 뭐 아마 오늘은 좀 22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슈도 그에 맞춰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. 네,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유럽 경기 부양은이라는 주제입니다. 자, ECB의 통화정책 회의 오늘 이제 열리게 됩니다. 이에 따라서 이 양적 완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. 네. 유럽 증시가 이 같은 기대감을 홀로 안고 가고 있어요.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.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불안한 게 어떻게 시장 뚜껑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 이후로 크게 좀 떨어지면서 좀 유럽계 자금이 불안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볼까요? 네, 일단 어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좀 안전한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부터는 베팅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이다. 그래서 약간 리스크 대비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슈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저녁 밤 정도가 되면 22 통화정책회의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유럽 증시는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블룸버그에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. 서베이를 해봤는데요. 그 전에 있어서 이번 22 통화정책에 인해서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림 하신 걸 한번 보시면요. 네. 이게 2012년도 이후에 2년 만에 이제 유럽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올해 3월부터 좀 순중으로 다시 전환하는 국면이 들어올 수도 있다.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 만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블룸버그에다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서베이를 해봤더니 55명한테 해봤더니 22에서 이제 지금 기출자돼 있는 비중대로 자산을 매입을 하면서 그 매입 기간도 설정을 하고 5천억 유로에서 1조 유로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좀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간밤에 나온 외신 보도를 보면은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매월 500억 유로 국채 매입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해지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방식과 정말 시기 그리고 얼마나 규모이느냐 규모를 갖고 가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외신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요.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보니까 한 5천억 유로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위원회의 어떤 제안을 보면은 이제 한 6천억 유로 정도의 규모입니다. 지금 이 부분과 그다음에 드라기 총재가 지금 어쨌든 각 나라에서 직접 이제 매입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을 했는데 이 방식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일단 그러한 언급들은 상당히 많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.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.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장의 파급력이 어떻게 전해지느냐가 우리는 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번에 구체적인 시기하고 규모 정도는 분명히 언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 또 22가 여러 차례 좀 실망감을 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양치기 소년의 말을 이번엔 들어줘야 되냐 하는 좀 의구심도 살짝 드는 건 사실인데요. 어쨌든 지금 외신에서는 완전히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. 마리오 드라기가 이제 유럽의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이제 그 경제가 굉장히 좀 하강 국면에 가고 있는 것은 크게 부담을 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독일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찬성을 하는 듯한 뉘앙스들이 지금 풍기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적 완화 카드가 꺼내 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규모라든가 사실 진짜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이냐라는 측면 때문에 구조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자기네들끼리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정해진 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좀 정리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급력을 좀 앞으로 좀 예측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한 2년 전, 3년 전, 2012년, 2013년 요때 넘어올 때 요때의 어떤 과거의 어떤 전례를 볼 때 좀 어느 정도의 좀 파급력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지 거기서 좀 아마 좀 예상을 해보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
같아요. 일단 과거 사례를 한번 차근차근히 보면서 지금 현재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2012년도에는 어쨌든 남유럽은행에다가 유동성을 전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는 이런 형식을 취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이런 형태들 실물 경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들이 좀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뭐 어쨌든 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 2012년도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LTRO 실시와 함께 국내 증시에 자금, 유럽계 자금,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 게 9조 4천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. 네.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다.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다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22은행 국채 매입과 함께 국내 증시에 좀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일단 참고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2012년도에 과연 한국의 펀더멘탈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땠느냐? 제가 봤을 때 2012년도에 훨씬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세계 점유율, 세계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을 세계 최고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명실상부 애플과의 격차를 굉장히 크게 벌려놓을 정도로 그리고 삼성전자가 150만에 육박했을 정도로 펀더멘탈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이런 구간이었었거든요. 현대차 역시도 전 세계 생산량으로 한 5위권 안에 분명히 2년 안에 들어갈 것이다. 그래서 6위, 7위권에 있던 현대차도 그때 상당히 좀 업사이드 포텐셜이 상당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돈이 남아들 때 한국 증시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였지만 만약에 이번에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그 체질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. 그래서 조금 관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 어제부터 좀 수익 실현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6%에서 7% 구간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한 10%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도 생각은 들지만 지금부터는 분명한 건 베팅 구간이다. 만약에 오늘 저녁에 있는 통화정책회의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그리스 총선으로 위한 불확실성, 그렉시트 얘기가 또 나돌면서 시장을 급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 내가 테이킹하고 싶지 않다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정리를 해 들어가는 것이 맞다.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사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22가 실질적인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의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봤을 때 조금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 나오니까요. 너무 큰 기대보다는 일단 유럽계 자금의 이동 흐름을 좀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2012년과 대비할 때 분명히 달라진 점 그런 부분 또 유시비가 그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남한테 지갑을 주고서 야 네가 계산해 이거와 또 지금은 이제 직접 지갑을 꺼내 들어서 내가 좀 돈을 내겠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이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중국 시장의 폭등 살펴보겠습니다. 전날 중국 상해 지수는 4.7% 급등하면서 3,323포인트 선을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. 네, 그야말로 요동칩니다.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나요? 어제 게다가 궁금했던 건 금융주가 그 전에 급속도로 너무 크게 빠졌단 말이죠. 시장의 가장 큰 불안감을 야기했던 부분인데 금융주 중심의 상승이 또 이어졌다는 점.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, 대리님. 원래 이제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던 7.7% 폭락을 했던 이유가 이제 증권 감독 당국에서 이제 그 45개 증권사에 대한 융자 업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융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. 그래서 레버리지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시장에서 좀 과하게 반응을 했었다. 근데 또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 보호 목적을 해서 우리가 조사한 것뿐이지 신용융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.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또 이제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했거든요. 이제 주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무슨 지수가 과연 지수가 6천조짜리 지수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급하게 좀 폭등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
증권주들의 순익 전망치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갑자기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좀 글쎄요, 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증시도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만, 야, 이것도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면은 이게 좀 뭐가 갈피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,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외신들도 얘기를 좀 쏟아내고 있는데, 그날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그랬죠. 그때 좀 신규 계좌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이거 일시적인 것이다 하고서 매수를 들어갔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맞습니다. 사실 외신에서는 중국 시장을 이제 그 굉장히 편향적으로 맹비난을 하는 이런 그 외신들이 원래 주류를 이뤘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 틀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비주류로 있던 중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시장에서 외신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. 뭐 한 전략가는 중국 증시가 전혀 비싸지 않다. 아직 비싸지 않다. 블랙 먼데이 이후에 지금까지 준비해놨던 신규 계좌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몰리면서 이러한 폭등을 이뤄냈다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. 후강통 같은 경우는 상반기 내에 뭐 3, 4월 달, 4월 달 내에 뭐 ETF 시장이라든가 채권 시장으로 이렇게 확대를 좀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주식 시장 이외에 다른 자산들도 이제 해외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금융 시장 개방이 강도가 좀 더 세지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중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한 10년에서 20년 동안 중속 성장을 할 것이다. 굉장한 자신감을 좀 표현을 했었거든요. 중국은 도시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내수 시장도 굉장히 큰 포텐셜도 있다. 아직 13억 5천만 명 중국인 중에서 6억 5천만 명이 아직 농부다.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되게 되면 업사이드는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보여주면서 좀 증시가 반응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큰 폭으로 좀 떨어질 때 그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규제도 있었지만 중국 성장률에 대한 의구심도 컸었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이런 분위기도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좀 전략을 꾸려가야 될까요? 이제 외신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언젠가는 뺏길지 모르는 이런 패권에 대한 뭐 견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제도 제가 GDP의 그 미국과 중국의 GDP의 양과 질에 대해서 속속들이 숫자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비스업이 계속 늘어나고 그 미국의 성장하는 양 자체를 지금 추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가져가셔도 지금 뭐 아직 멀었다. 아직 국내에서 중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3천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. 아직도 중국 이야기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상승으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강한 확신이 드는 사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동안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불신감, 이게 한번 확 떨어지면은, 야,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, 이제 중국이 이제 벌써 다 된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에 대한 어떤, 우려는 이제 다소 이제 누그러뜨려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들게끔 이번 사례에서 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, 그러니까 호랑합차라고 말하면 제가 줄임말을 자꾸 말하게 되네요. 타이갑성 차이나의 레버리지 꾸준히 좀 들고 가는 전략 유효할까요? 예, 맞습니다. 그런 ETF를 제가 권해드리고요. 본토 꼭 이제 코덱스 차이나 A50까지 해서 본토 ETF를 꼭 투자를 하시고 직접 투자는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절대 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래서, 네. 예,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 저희가 또 이제 중간중간에 짚어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좀 중국 증시 그냥 그대로 믿고서 하루하루의 어떤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좀 가도 괜찮을 것이다. 이렇게 결론을 좀 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얘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